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차주는 잠적 이틀 만에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하죠.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경찰은 사고 당일 차주가 집으로 들어가 연락을 끊은 바람에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력범죄가 아닌 탓에 강제로 문을 열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 실제 판례에서도 집까지 찾아가 확보한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이어서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하는 운전자들도 꽤 있습니다. 법의 잘못된 메시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될 때 수사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의 첫날 12월 1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지역국 연결해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12월의 시작부터 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동 영하 4도, 영양과 봉화는 영하 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낮에도 5도 안팎으로 머물며 종일 주춤하겠습니다. 이번 반짝 초겨울 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다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예천군 지보면 일대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예천군이 최종 선정된 건데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으로 인해 청년 농업인의 진입이 어려운 스마트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해 적정 임대료를 받고 농장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천군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지보면 매창리 일대에 2026년까지 철골 유리온실 4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스마트팜에는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 농부들이 2~3명씩 팀을 이뤄 팀당 0.5헥타르를 3년간 임대받을 수 있고 평가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되는 사업 부지에 곤충 거점단지, 임대형 수직농장 등 총 사업비 5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인데요. 이번 기회가 지역의 많은 청년 농부가 꿈을 키우는 새로운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찬바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시작했고요. 한낮에도 6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점차 기온 오르면서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전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어 건조주의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해서 실제 인적, 물적 피해 접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경주 종합상황실 등에 100건에 가까운 문의와 확인 전화는 있었지만 실제 인적, 물적 피해 접수는 없다고 경주시는 밝혔는데요. 지진 이후 어제 하루 여진은 6건이 발생했지만 모두 규모 0.8에서 1.5 사이였고요. 시는 종합상황실을 긴급 가동하고 비상 2단계를 발동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안전점검은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정밀 안전점검은 불국사와 다보탑 대웅전, 석굴암, 분황사 모전석탑 등 중점관리 대상 9건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아침까지 연속적으로 내리던 약한 눈이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3도 높은 4도, 습도는 69%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도 바다의 물결 1에서 3.5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11월 28일 북면을 시작으로 29일 서면, 30일 울릉읍, 농업인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농사 준비를 위해 해마다 실시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새롭게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농업인과 농업기술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 교육은 토양 특성 및 관리 교육,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 교육 등 영농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에 대해 다뤘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농업인들의 장비 사용에 관한 이해를 도왔으며 울릉군 토양 특성과 육지 토양 특성을 비교한 내용을 설명해 교육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농업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농업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 해 농사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최근에 한국 시리즈에서 LG 트윈스의 우승으로 MVP로 뽑힌 오주환 선수가 무려 26년간 봉인되어 있던 시계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세금 문제가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시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와 함께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 운동선수들이 어느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시계가 어쨌든 고가이고 네. 또 선물이고 그렇죠. 그런데 시계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매겨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시계를 증여로 볼 것인지 소득세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따라서 세금의 계산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시계를 어떤 형태로 줬는지에 따라서도 그 구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대 회장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예. 야구팀 차원에서 우승에 대한 상금으로 준 것이라면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시계 정도는 선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꼭 세금을 매겨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상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운동선수로서 정당한 수입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증여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의 기념품이나 축하금으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보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국세청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려 26년간 우승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대그룹 회장님의 통 큰 선물로 봐서 비과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맞습니다. 그냥 사회통념상. 네, 그렇죠. 각각의 경우에 그러면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먼저 증여의 경우를 살펴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증여 재산이 얼마짜리인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네.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시계의 경우에는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슷한 시계에 거래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계의 시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현재 예상되는 시가는 1억 5천만 원인데요. 이야, 엄청 고가의 시계죠. 그러네요. 예.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서 1억 5천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바로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하면 2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시계를 증여받으려면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맞습니다. 소득세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먼저 소득세는 운동선수의 수입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운동선수는 프로구단에서 받는 연봉과 개인적인 광고활동이나 방송 출연료,
경기 참가에 대한 상금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직업운동가라는 업종으로 프로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각각을 개인 사업자로 구분해서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업소득자의 세금 납부 구조는 총 수익 금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익을 계산하고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봉에 추가해서 사업소득에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오주환 선수가 기존의 수익 구간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면 38%의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고요. 네. 여기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시기가치에 대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6천만 원의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약간의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다른 세금으로 볼 여지는 없나요? 네, 그러면 소득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소득의 원천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로 총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인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업성이 없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전문가가 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경우는 기타 소득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시계의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고용관계 없는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1억 5천만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60%를 차감한 6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세금은 3천만 원 수준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증여받았을 때의 세금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가장 가능성 있는 과세 방법은 그럼 뭘까요? 제 생각으로는 회장님의 개인적인 지위에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지환 선수가 시계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세금이 그러면 없는 건가요? 네, 여기서 문제는 시계를 먼저 받았다가 다시 반환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또 달라집니까? 맞습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이 승낙을 해야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증여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아서 세금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증여를 받은 후에 반환한 것으로 본다면 세금을 쌍방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네, 다요? 맞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받은 물건을 반환할 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요. 6개월 내에 반환한다면 먼저 받은 증여는 세금을 내야 되고 돌려주는 것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을 경과한다면 처음에 증여받은 분과 돌려받는 분 모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 반환을 계획 중이라면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만약에 상금으로 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상황에서 돌려주는 상황이라면 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형태로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가 될 길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지환 선수는 그러면 받았다가 반환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애초부터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해당이 되지 않네요. 네, 그렇죠. 예. 이 상황을 다 알고 했을까요? 네.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해외로 오가는 운동선수들의 세금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세금을 어느 나라에 내나요? 네, 해외파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해지는데요. 네. 어느 나라가 최종 과세지인지에 따라서 세금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모두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끝나는 형태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때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세법으로 최종 세금을 확정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종 과세를 하는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네, 국적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서 외국 국적을 가진 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정해놓았는데요. 이때 주소를 둔 경우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주택을 가지고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 있으면 네. 거주 일자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적과도 상관없이요. 맞습니다. 네. 또 거소라는 것은 임시 거주하고 있는 호텔이나 임대주택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을 따져서 183일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183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며칠 동안 국내에 머물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국내에 머문 기간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보는 규정 때문에 혼란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외국 운동선수가 우리나라 프로팀에 입단을 하면서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거주자로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게 되고요. 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체류 기간이 많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에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이나 기업의 임직원 같은 경우에도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해외파 운동선수들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됐는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거주자로 본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 모두 있는데요. 일본에 진출한 축구 선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활동하면서도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예. 결혼을 한 후에도 배우자는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거주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사우디로 진출한 축구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을 하였고 네. 가족과 함께 이동하였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나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도 이 거주자와 비거주의 이 세법 적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를 계산할 때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만 받을 수 있고요. 예.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받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적인 공제액을 5천만 원부터 많게는 10억 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비거주자는 이러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올라갈 수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년 씨에게 물어보아요. 오늘은 운동선수의 세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연극 배우로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와 나눴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박나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어울아트센터에서 연극 발표회 마지막 소원이 열렸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행복연극교실 3기 수강생들이 기획부터 연출, 대본 작성 등 전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10개월 동안 갈고 닦은 연기와 춤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 수강생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대본을 만들어서 공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7명의 망자들이 살면서 후회되는 순간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망자가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망자가 2승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를 추측하면서 보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 아니면 우리 지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더 리얼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마지막 소원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여기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7명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그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해 볼까요? 생각보다 생각할 것도 많고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춤추는 장면도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우분들도 웃으시고 관객분들 다 같이 웃으신 거 보니까 이게 지역의 재미구나, 지역만의 문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들 같은데 우리 보기에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대사도 길고 한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잘한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어요. 여기 수강생분들이 기획부터 연출, 대본 작성까지 다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연극 대본을 작성할 때 수강생의 이야기도 담겼겠네요. 네, 맞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이를 활용해서 대본으로 만든 건데요. 일상을 담은 내용이라 비슷한 나이대의 관객들이 더욱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겠어요. 수강생은 평소 연극을 좋아했거나 어린 시절 연극 배우로서의 꿈을 가졌지만 이루지 못했던 분도 있었는데요. 수강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영이 역할을 맡은 박명화입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아기를 키우고 어른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나의 꿈을 펼칠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행복 연극교실이라는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놨는데 연출가 선생님이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숨은 재능을 끌어내주시고 또 나의 속에 있는 힘들었던 거 우울했던 것들 끄집어내줘가지고 너무 밝아지고 좋아졌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아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진짜로 암이 걸린 사람도 있었고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그런 삶을 나누면서 진짜 그 사람의 연기가 아니고 삶이었다는 것이 가슴으로 이렇게 울컥하면서 그래서 더 끈끈한 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렵고 이랬었는데 가족들이 또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줘요. 엄마가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그렇게 살라고 말해줘서 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이말년 역을 맡은 57살 이유태입니다. 제가 전과집 맏며느리거든요. 애들 다 장성하고 집에서 무료하게 있다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알아보다가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내 자신을 찾는 데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습을 하면서 대사 외우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사 외우는 게 힘들었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무사히 마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연극을 통해서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네, 행복연극교실은 다채로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부터 진행됐는데요. 연극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별 이론과 실습으로 운영됐습니다. 매년 수강생이 늘고 재수강을 하는 시민도 있는 만큼 만족도가 정말 높은 프로그램인데요. 행복북구 문화재단 문화정책팀 김민정 PD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행복연극교실은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극에 대한 기초 및 심화 과정을 직접 배워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극 발표회까지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45세 이상 중노년층이다 보니까 은퇴하고 이제 좀 집에만 계시기 좀 심심하신 분들도 많이 참가해 주시곤 합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북구 관내 주민들끼리 서로 이제 소통하며 수업도 듣고 연극 발표회를 위해서 공연에 필요한 소품도 직접 서로 나서가지고 제작까지 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수강생분들이 이제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연극 교실 수업부터 같이 연습하면서 기획이랑 연출이랑 대본까지 강사님이랑 짜면서 이제 참여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극이라는 장르가 사실 일반인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좀 쉽지도 않고 그래서 모집 신청이 떴을 때 신청 자체를 머뭇거려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쩌면 연극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제일 비슷한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1기, 2기 하셨던 분들이 또 3기에 지원해 주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마 4기 때도 그분들이 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2월 중에 또 새로운 행복연극교실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인데 그때 무대 위에서 인생 제2막을 올릴 새로운 수강생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연극 무대에 한번 서고 싶은 꿈이 있을 것 같은데 네.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요? 네, 2024년에 행복연극교실 4기를 진행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복북구 문화재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행복연극교실은 비슷한 나이대의 수강생이 모여서 인생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데요. 반복되는 삶의 지루함을 느끼거나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싶은 분들 적극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북구 문화재단의 행복연극교실 연극 발표회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월 1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화원교도소라고도 불렸던 대구교도소가 11월 28일에 달성군 합인면으로 이전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이송작전과 함께 후적지와 합인면의 개발 방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52년 만에 이 화원에 있던 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거라고요? 네. 대구교도소의 기원은 1908년에 대구 중구 선해동의 대구 감옥이었는데요. 이는 1910년에 중구 삼덕동으로 이전했고 1923년에는 대구 형무소로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네. 이후에 1971년에 화원의 대구교도소로 이전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52년의 역사만큼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했는데요. 더군다나 교도소가 아파트촌인 화원읍 주거지에 있어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이전 요구가 잦았습니다. 네, 화원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나면서 교정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많았겠어요. 네, 대구교도소는 사형 집행시설이 갖춰진 전국 교도소 4곳 중의 하나였습니다. 1997년 12월 30일에 국내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서울구치소와 광주교도소와 함께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997년에요. 네. 예. 현재 대구교도소 내 수감 중인 사형수는 10명으로 전국 교정시설 사형수 55명 중 18%에 달합니다. 수감대에 있었던 수감자 중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있었다면서요? 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살인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대구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법무부가 언제든 사형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지난 9월에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지금은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물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갓갓 문형욱과 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인 김성수 등이 수감돼 있습니다. 네. 합인면의 새 교도소는 어떻게 마련됐나요? 법무부는 2020년에 1,851억 원을 투입해서 교도소를 지었습니다. 그 신축 교도소는 합인면 간문리 부지 26만 9천 제곱미터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됐고요. 네. 내부에는 청사와 수용 또 비상대기소 등 총 28개 동이 들어섰습니다. 교정시설과 함께 건립된 다목적 시설, 체육관과 테니스장, 또 운동장 등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국 교도소 중 4곳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네. 4곳 중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형장은 새로운 교도소에도 마련이 돼 있나요? 화원과 달리 합인교도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에 따라서 사형장이 있는 수감시설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구치소 등 3곳으로 줄게 됐습니다. 자, 이전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네, 법무부는 2008년부터 이전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신축 대구교도소는 2020년 10월에 완공돼서 2021년 6월에 옮길 예정이었는데요. 2년 5개월간 배수설비 유량 조정조 설치 공사를 하느라 이전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자 2천여 명의 화원 생활도 2년 반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전 당일에 수감자 호송 작전 눈길을 끌었어요. 네, 대구교도소에는 전체 재소자가 2,200명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탈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이들을 무사히 새 교도소로 이송하는 것이 큰 숙제로 꼽혀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정당국은 우선 여성 수감자 110명을 전날에 미리 이송했고요. 남은 남성 2,100명과 함께 이전 당일 신축 교도소로 이사 갔습니다. 이날 실탄을 장정한 권총과 또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경찰 300여 명과 또 교도관 600여 명이 화원읍에서 합인면 새 교도소까지 약 12km 거리 도로 곳곳에 배치되는 진풍경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행정기관이 치밀한 호송 작전 끝에 이 작전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네, 상당히 다들 긴장했겠어요. 네. 경찰. 대구교도소가 이전된 그럼 합인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 합인면에 개발 호재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어서 관련 기대가 높습니다. 대구 교도소 이전이 합인면 개발의 기폭제가 되면서 대구 서부권 중심지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는 시각인데요. 네. 합인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서 달성군 안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북구에서 합인면 대평리로 옮겨가게 됐고요. 또 칠곡 IC와 서대구 IC 중간 지점에 건립하는 합인 하이패스 IC 설치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낮게 나오면서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도 소극적인 분위기였는데 대구교도소가 간문리 일원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성이 높아질 공산이 큽니다. 이 밖에도 지지부진했던 대구 강서소방서 매곡 119 안전센터 신축 이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신축교도소 바로 옆에 학교들이 위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네. 학교들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나요? 네, 맞습니다. 달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교육 환경 평가와 또 환경 재해 영향 평가를 마친 뒤에 연말까지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승인을 받고 기존 부지 매매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학교가 옮겨가고 남은 후적지를 매입해서 주민 편의시설 등 새로 들어선 대구 교도소와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교정시설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좀 님비 시설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번 합인면 교도소 이전 사례도 그렇고요. 청송군의 사례가 유명합니다. 청송군은 1981년에 보호감호소를 시작으로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한 전국 최대의 교정타운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여 년 전부터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여성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추가 설치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과거 청송교도소의 명칭이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면서 개명했던 경북 북부교도소를 본래 청송교도소로 재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파급 경제 효과가 상당한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수용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정 공무원의 직접적인 고용 효과도 있고요. 네. 또 지역 물품 구매와 주거, 또 편의시설, 교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의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 면회객 등의 유동 인구가 증가한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화원의 이전 교도소 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우선 후적지 소유는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요. 이후 기재부가 후적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을 좀 바라고 있다면서요? 네, 대구시는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를 옛 경북도청 일원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주민들도 50여 년간 혐오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재선권 피해를 봤던 만큼 지역에서는 전액 국비로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실현되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좀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좀 있죠? 네, 달성군도 대구교도소 휴적지 개발 사업 착공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나요? 네, 달성군은 유휴부지 공간 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눴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차장을 정비하고 기존 녹지 공간 일부 구간을 보완합니다. 또 녹지 공간에는 산책로와 야외 무대, 야간 조명, 가림막, 또 책정원 등으로 꾸민다는 계획이고요. 네. 주변에는 미디어 아트와 벽화, 또 벽 등의 등반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주탑은 수용시설 전망 관람과 이색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보관이고요. 1단계 사업 추진에는 총 15억 4천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나머지 단계에서도 또 다른 추진을 하나요? 네, 2, 3단계에서는 업무와 교정시설 개방해서 물놀이장이나 화원시장과 연계한 야시장, 또 전시관, 미디어 아트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달성군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문화예술 허브 조성 사업에 좀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달성군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는 최재훈 달성군수의 민선 8기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추진 의지가 확고한 상황입니다. 화원을 또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중환 대구시 의원 역시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그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또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정부 정책에 발맞추려면 지지부진한 부지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짓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달성군 지역 정치권에서는 달성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주장하는데요. 대구 서부권은 대구에서 상대적인 문화 불모지였던 만큼 지역 내 균형 측면에서 이들의 주장을 새겨 들을 만합니다. 네, 대구교도소의 52년 만에 이전 그 후적지 개발 방향까지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구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주 KBO 시상식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월요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시상식에선 정규 시즌 MVP와 신인상 그리고 이제 투타 개인 부문 시상, 수비상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네, 또 MVP와 신인왕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MVP는 이제 유효표 111표 중 총 102표를 받은 NC의 외국인 투수 패디에게 돌아갔습니다. 패디는 올 시즌 이제 20승 6패, 평균 자책점 2.0, 209 탈삼진을 기록했는데요. 예. 다승, 자책점, 탈삼진 부분 1위를 석권한 패디는 이제 선동열, 이제 또 류현진, 윤성민에 이어서 역대 4번째로 투수 부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또한 패디는 이제 1983년 이제 산미의 장명부 그리고 이제 롯데의 고 최동원 선수 그리고 삼성 김시진, 혜태 선동열 등 이제 전설적인 투수들만 달성한 20승 200탈삼진 기록도 세웠습니다. 네, 정말 이변이 없었고 MVP 수상에 손색이 없고 이견이 없었겠습니다. 신인왕은 문동주 선수에게 돌아갔어요. 네, 이제 하나의 문동주 선수가 최우수 신인상에 뽑혔습니다. 문동주는 이제 85표를 받아서 15표의 윤영철을 제치고 신인왕을 차지했는데요. 문동주는 올해 23경기에 등판해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2로 잘 던져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화 출신 신인왕이 정말 오랜만인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화의 마지막 신인왕 수상자는 2006년에 류현진인데요. 이후 무려 17년 만에 신인왕을 배출했습니다. 네, 혹시 삼성에서는 수상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아쉽게도 이번 시상식에서 MVP 신인왕은 물론 투수 타자 개인 부문 시상에서도 삼성 소속 수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수년째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확실히 삼성이 낮은 순위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삼성의 MVP 신인왕 배출도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삼성의 마지막 신인왕은 지난 2015년 정규 시즌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구자욱 선수인데요. 이후 무려 8년 동안 신인왕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구자욱 선수가 신인왕을 받았었군요. 그렇죠. 자, 그 긴 시간 동안 신인왕 후보자 배출하지 못한 건 아니겠죠? 네, 이제 지난 시즌의 경우 이제 눈부신 활약으로 이제 무주공산이던 주전 중견수와 리드오프 자리를 차지했던 외야수 김현준 선수가 후보로 이름을 올리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올해의 경우 신인왕 후보자 배출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신인왕을 배출하지 못한 팀이 삼성 말고도 또 혹시 더 있습니까? 있기는 합니다. 이제 또 삼성보다 신인왕 수상 배출이 오래 걸린 팀은 이제 SSG 랜더스와 이제 NC 다이노스 그리고 이제 롯데 자이언츠 등 3개 구단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삼성의 분발이 필요한데 분명히 MVP 쪽은 어떻습니까? MVP 쪽은 훨씬 상황이 심각한데요. 삼성은 약 20년 동안 정규 시즌 MVP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마지막 리그 MVP는 지난 2004년 눈부신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한국 시리즈까지 이끌었던 투수 배영수입니다. 네. 내년이면 정말 2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왕조 기간도 있었는데 MVP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건가요? 네, 이제 또 배영수의 수상 이후 삼성은 이제 2005년, 6년 연패,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했잖아요. 네. 예. 또 4년 한국 시리즈 우승 1차지했던 왕조 시절을 포함해서도 무려 20년 가까이 MVP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래 배출하지 못한 또 다른 팀도 있겠죠.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이제 삼성은 이제 아직 정규 시즌 MVP 배출 이력이 없는 LG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랜 기간 MVP가 나오지 않은 팀이 됐습니다. LG는 아직 배출하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삼성 다음으로 MVP 배출 오랜 구단은 마찬가지로 또 한화인데요. 한화는 2006년에 류현진 이후 MVP 수상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화는 올해 류현진 이후 또 오랜만에 신인왕을 배출하면서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네, 삼성에서 MVP와 신인왕을 또 다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왕조 시기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가 또다시 승리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지난 토요일 포항 스틸러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예, 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네, 최근 무승늪에 빠졌던 대구는 승리를 위해 공격적인 자세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전반을 0대0으로 소득 없이 마쳤습니다. 후반 대구는 수비 라인을 더 올리면서 더더욱 공격적으로 나섰는데요. 그 과정에서 후방에서 빌드업 미스가 나왔고 포항의 결정적인 찬스를 대구가 막아내는 듯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김희승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를 밀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돼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포항이 이를 성공시키면서 대구는 0대1로 패했습니다. 대구의 승리 소식이 끊긴 지가 지금 5경기째죠? 그렇죠. 대구는 이제 9월 30일 전북 원정에서의 3대1 승리 이후 무려 5경기에서 2무 3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무승 기간이 2달을 넘겨버렸습니다. 네, 또 기간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대구가 파이널 라운드 들어서 한 경기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확실히 무승 기간이 파이널 라운드 돌입 전부터이긴 했죠. 네, 대구는 이번 시즌 파이널 A 4경기에서 1무 3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전에도 파이널 A에서 이렇게까지 고전을 했었나요? 네, 아니요. 이제 대구는 파이널 라운드가 도입된 후 올 시즌을 포함해 4차례 파이널 A에 진출했습니다. 대구는 앞선 3번의 파이널 A 기간 동안 최소 1승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1승은 했다는 거네요. 네, 가장 먼저 파이널 A에 진출했던 2019 시즌에는 안드레 감독의 지도로 1승 2무 2패를 거둬서 최종 순위 5위로 리그를 마쳤습니다. 이병근 감독 대행이 팀을 이끌었던 이제 2020 시즌에는 파이널 A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해 또 최종 5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네. 가장 최근인 2021 시즌에는 마찬가지로 이병근 감독 체제 하에 파이널 A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팀 역사상 최고 순위인 3위로 시즌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최초로 무승을 기록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구는 이미 이제 5위 인천과 승점 6점 차로 벌어지게 되어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순위가 6위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파이널 A 무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겠죠. 예, 대구의 시즌 마지막 상대는 어느 팀입니까? 네, 대구는 이제 일요일 오후 2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인천 유나이트와 시즌 최종전을 치릅니다. 예, 대구의 무승 외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없을까요? 네, 또 이번 경기는 태양의 아들 이근호 선수의 은퇴 기념 경기로 그렇죠. 치러집니다. 예. 경기 전부터 많은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호 선수 대구에서 맹활약해서 태극마크를 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동료들이나 구단 관계자들은 충분히 1, 2년 정도는 더 활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이제 또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하니까요. 네, 이근호 선수의 프로 데뷔팀이 인천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도 은퇴식을 인천전으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자, 대구에서 날아오른 뒤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근호 선수의 은퇴식이 잘 치러지면 좋겠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드디어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지난주 토요일 이제 부산 KCC 원정에서 96대 8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가스공사는 약 한 달여간 이어져온 연패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래 걸렸고 이제 바닥을 쳤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오를 일만 남았네요. 네, 뭐 또 이제 또 속된 말로 지하실이 또 없으란 법도 없지만 아하. 현재로서는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보니 그 맥스웰 선수의 입단 절차는 마무리가 됐나요? 네, 이제 맥스웰 선수의 비자 문제는 해결됐고 좀 메디컬 테스트도 이제 마쳐서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KBL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스공사 측은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맥스웰 선수의 강점은 뭔가요? 네, 이제 신장 2m 1cm의 맥스웰은 이제 블록과 수비에 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BQ 즉 이제 농구 지능도 뛰어나서 이제 공격 작업에서 윤활유 역할도 제대로 해낼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정말 좋은 소식만 좀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이제 또 현재 또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김낙현 선수만 이제 돌아오게 된다면 완전체 가스공사의 비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스공사의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스공사는 이제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대구체육관에서 수원 KT 소닉분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이틀 뒤 월요일에는 이제 또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원주 DB와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날이 맥스웰 선수의 데뷔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또 부디 좀 긴장하지 말고 제 실력을 뽐내서 가스공사 시즌 첫 연승을 달성하는데 힘을 보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공사는 몇 위인가요? 최하위 10위입니까? 네. 네. 좀 반등의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맥스웰 선수가 또 지난번 이제 안양에서 마지막으로 치는 경기가 또 가스공사전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활약하면서 가스공사의 연패에 또 일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반대로 가스공사 연승에 또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수 말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전에서 이제 30득점으로 이제 팀의 이제 연패 탈출을 이끌었던 벨란게 선수에게 아무래도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다른 선수는 없나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없습니까? 저 가스공사의 또 창단 첫 신인인 이제 또 신승민 선수가 이제 포지션 변경 후에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뭐 조금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또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하위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시 그리고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이 오늘과 내일 동대구 벤처밸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전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대구 뉴테크 융합지원 창작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지역의 뉴테크 산업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을 모색하는 행사인데요. 기업과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대구의 심장 동성로의 부활을 위해 전국 대학생들이 뭉치는 2023 온기스쿨 인 대구 동성로가 열립니다. 온기스쿨은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학생들이 도심에 모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로 대구의 동성로가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불썩이는 청춘의 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시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는 군의군과 공동 주관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올해 7월부로 군의군이 통합돼 산림 면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초기 대응, 그리고 대형 산불로의 확산에 따른 단계별 진화까지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됩니다. 철저한 대비로 대형 산불의 위험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따뜻한 감성을 채워줄 김광석길 겨울 힐링 콘서트가 내일 오후 5시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들이 펼치는 뮤지컬 갈라쇼로 겨울왕국과 맘마미아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뮤지컬 속 명곡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겨울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노래들과 아름다운 영상미가 함께하는 겨울 공연 즐기러 김광석길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시가 연말 연시를 맞아 밝고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구 곳곳에서 빛나는 대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마음을 가다듬는 한 해의 끄트머리달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2024년을 준비하는 달이니만큼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겨울철 도심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오늘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엽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106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과 기업의 호응이 줄어서 관계자들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나눔과 도움의 손길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는 일요일쯤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외출할 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